안녕하세요. 신박한 물건과 개념을 소개해드리는 득템하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히틀러의 초거대 무기 탑4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거대 무기에 대한 사랑은 유별났습니다. 앞으로 영상을 보시면서 아시게 되겠지만 히틀러는 효율성보다는 크게 만드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히틀러가 크기에 집착했던 이유는 여러가지 분석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단순히 히틀러의 광기의 일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선전 효과입니다. 아무래도 전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단순히 크기가 커다란 무기가 강력해 보이기 마련이죠. 아마 히틀러는 이런 거대 무기를 개발한 후에 독일의 시민들에게 이러한 성과를 보여주면서 신병 지원을 받고 기존 군사들에게는 사기 진작을 하는 효과를 기대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렇다면 히틀러가 개발하거나 구상했던 나치의 초거대 무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나치의 모든 무기들을 보면서 엄선한 것들로만 구성했으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히틀러의 초거대 무기 4위는 거대전차 마우스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공군의 엄호 아래 빠르게 적의 배후로 파고들어가 포위 섬멸하는 전략인 독일의 전격전은 2차 대전 초기에 그야말로 신화를 썼습니다. 전쟁 초기에 이러한 전차를 주력으로 활용하는 전격전이 연일 승리를 거두면서 독일에서는 전차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이는 히틀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히틀러는 새롭게 만드는 전차의 설계에도 일일이 관여하고 전쟁 후반에는 핵심 기갑 부대의 지휘권을 직접 휘둘렀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독일의 적대국들의 전차 또한 기능이 향상되어 신형 전차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했죠. 당시 독일은 이미 우리에게 티거 전차라고 알려져 있는 6호 전차의 실전 배치를 코앞에 둔 상황이었지만 히틀러는 더 크고 강력한 전차를 생산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크기가 커지면서 무게가 자연스레 무거워지기 때문에 장갑의 두께가 6호 전차인 티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히틀러는 방어력을 더 높이라고 지시하여 안 그래도 더 커다란 전차에 장갑을 더욱 두껍게 하였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거대 전차 마우스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전차의 무게는 140톤이었다고 하는데 현대식 전차인 한국의 K1 전차도 40톤인 걸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무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무게 때문에 속도가 시속 20km였다고 하는데 사실상 자전거의 속도와 비슷한 수준이었죠. 빠른 속도가 중요한 기병전에서 이러한 전차가 제대로 활용될 리는 만무했습니다. 특히 그 엄청난 무게 때문에 진흙에 빠지면 그대로 땅에 박혀서 움직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독일의 많은 장교들이 이런 비효율성 때문에 실전 운용을 막았었지만 전차 개발에 이미 큰 돈과 시간을 투입한 것이 아쉬웠던 히틀러는 이 마우스 전차를 이동식 방어기지로 활용할 방법을 고민했으나 느려도 너무나도 느린 이동속도 때문에 차라리 그 이동 시간에 진지를 구축하고 벙커를 구축하는 게 효과적이었죠. 그리고 양산 직전 단계에서 적대국이 빠르게 독일로 진격해오면서 애초에 양산이 시작되지도 못했습니다. 만약 양산이 시작됐다면 130대 정도 양산되었을 것이라고 하네요. 자, 히틀러의 초거대 무기 3위는 초장거리 대포 V3입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나치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으나 히틀러는 항복을 택하기보다는 독일에서 적국의 수도를 직접 공격하여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이런 생각을 현실화해줄 무기가 지금 소개해드릴 초장거리 대포인 V3입니다. V3의 목표는 단 하나, 독일에서 바다 건너인 런던까지 대포를 쏘아서 타격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지하에 25개의 초장거리 포신을 설치하여 시간당 300개의 포탄을 24시간 내내 쏠 예정이었죠. 이 대포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시설이 필요했습니다. 포탄을 다룰 1200명의 군인들, 그리고 보급을 위한 지하철로가 필요했죠. 또한 포탄이 멀리 날아가려면 많은 화약을 써야 하지만 한 번에 화약을 터뜨리면 포신이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화약이 터지도록 만드는 기술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런던포의 첫 희생자는 아이러니하게도 런던 시민이 아닌 대포 진지를 건설하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 대포가 건설되었을 당시 히틀러는 패배 중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포 진지를 만들 것을 명령했고, 덕분에 수많은 노동자들은 24시간 내내 노동하다가 아사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의 강력한 압박으로 인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초장거리 대포인 V3가 완성되어 런던을 포격하기 시작했고, 런던은 계속해서 큰 피해를 입었죠. 하지만 이런 발명은 또 다른 발명을 낳았습니다. 바로 지진 폭탄이 그것인데요. 동굴 깊은 곳에 있었던 독일의 포격 진지의 공격을 가하기 위해 연합군은 지상에서 폭발하는 것이 아닌 지하에서 폭발해 지진을 발생시키는 폭탄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폭탄을 연속으로 8발 투하했고 독일의 폭격 진지는 전부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실제로 당시 생존자들은 너무나도 큰 충격파로 인해 폭격이 아닌 지진으로 생각했다고 하네요.
히틀러의 초거대 무기 2위는 바로 초거대 열차포인 구스타프입니다. 여러분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거대했던 대포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그건 바로 지금 소개해드릴 구스타프 열차포입니다. 대포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오랫동안 사용된 무기입니다. 그리고 대포의 발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수단은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성을 가장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대포였는데요. 이런 대포를 막기 위해 더 강력한 성을 쌓고 더 강력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더 강력한 대포를 만드는 식으로 발전해 나갔죠. 이렇게 견고한 성은 정말 먼 옛날에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이런 성을 만들어두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까지도 그랬죠. 1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는 독일에게 다시는 자신들의 땅을 내주지 않겠다고 다짐한 후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 전반에 걸쳐 750km에 달하는 콘크리트 요새를 지었습니다. 이 요새의 이름이 바로 마지노선이죠. 사실 현대에는 이런 요새가 있다면 폭격기 수십 대가 폭탄을 퍼부으면 그만이지만 당시에 독일의 폭격기는 화력이 지금처럼 강하지 못했고 독일의 공군 수준은 그리 대단한 편도 아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이 마지노선을 뚫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도출해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죠.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프랑스가 이런 괴물 같은 요새를 건설했다면 독일은 더 괴물 같은 공성무기를 만드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요새를 부수려면 평범한 대포로는 불가능했는데요. 마지노선에도 엄청 거대한 포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포를 제대로 써보기도 전에 당할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요새를 부술 수 있는 엄청난 화력이 필요했는데 그러려면 거대한 포가 필요했죠. 이러한 포를 개발하던 중 독일군은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포가 너무 거대하다 보니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끌고 갈 수도 차에 실을 수도 없었죠. 그래서 독일군은 이 포를 아예 열차에 싣고 나르자는 상남자식 방법을 고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7년 매우 거대한 대포가 모습을 드러냈죠. 무조건 크게를 외치던 독일군부도 실체를 눈앞에서 보니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괴물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대포의 이름은 구스타프 열차포라고 불렸는데요. 재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장이 47.3m, 높이가 11.6m, 중량이 1350톤으로 아파트 4층 높이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바로 운용 인원입니다. 포를 관리하는 인원이 250명, 철도를 관리하는 인원이 2500명인데다가 이 대포를 호위하는 병력과 그 무거운 포탄을 운송하는 인원까지 합산하면 거의 5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붙어야 했죠. 이 포는 시간당 2발의 탄을 발사하는데 재장전 속도가 비록 느리긴 했지만 화력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이 대포의 포탄은 단순히 무거워서 화력이 센 것이 아닙니다. 고폭탄은 내부에 700kg에 달하는 화약이 들어있고 철가탄은 250kg에 달하는 화약이 들어있어 엄청난 폭발력에 한몫하는 것이죠. 보통의 전차포의 위력이 1이라고 한다면 구스타프 열차포의 위력은 약 180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런 화력을 넘어설 정도로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용 병력입니다. 5000명의 인원이 이 대포 하나를 위해 소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엄청나게 큰 전력 손실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항모인 니미츠급의 항공모함에도 이 5000명의 인원이 투입된다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운용 병력이죠. 두 번째 문제는 포탄 보급이었습니다. 큰 대포에는 당연히 큰 포탄이 필요한데 톤 단위로 나가는 포탄 보급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작전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철로를 깔고 포를 조립하고 포탄을 한 발 쏘는데 3주나 걸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효율성은 최악에 가까웠죠. 그래서 구스타프는 이문만 생산되고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생산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 히틀러의 초거대 무기 1위는 바로 육상 순양함 라테입니다. 전차는 2차 대전에서 가장 활약한 무기입니다. 2차 대전 초기에는 단순히 보병을 호위하는 경전차 위주로 운용이 되다가 전쟁이 지날수록 경전차를 잡기 위해 더 거대한 전차를 만들고 그 전차를 잡기 위해 더 거대한 전차를 만드는 양상으로 발전되었죠. 그리고 그 끝에는 독일의 6호 전차인 티거가 있었습니다. 티거는 러시아군의 대전차포로는 흠집도 낼 수 없었고 연합군의 샤먼 전차는 100m까지 접근하지 않는 이상 티거에게 데미지를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이 티거를 보고 더 거대한 전차를 원했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아까 제가 4위에서 설명드렸던 티거의 4배 크기에 달하는 마우스 전차입니다. 근데 이 마우스 전차는 포르쉐사에서 제작을 진행했는데 이를 보고 있던 경쟁사인 크루프사는 질투심에 불타 히틀러에게 진정한 육상 전함 개발을 제안했고 그리하여 마우스 전차에 비해 무려 5배나 되는 1000톤의 무게를 지닌 초거대 육상 순양함 랜드크루저 P-1000 라테의 계획이 탄생하게
하게 됩니다. 이 정신나간 전차는 길이만 해도 40m에 높이는 11m로 아파트 3층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크기뿐 아니라 장갑도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서 그 무게만 200톤을 가뿐히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또 이런 거대한 덩치로 움직이를 하다 보니 마우스의 궤도폭이 1m인데 라테는 3.6m가 넘었습니다. 이러한 라테의 주무장은 전함에서 떼어온 280mm 3연장 포탑을 달았으며 부무장은 마우스 전차에서 주무장으로 사용하는 포를 아래에 달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덩치 큰 전차는 당연히 공습에 취약해서 적 항공기를 쫓아내기 위해 차체 후방에 20mm 대공포탑 등을 덕지덕지 붙여놨다고 하네요. 남는 뒤쪽 공간에는 정찰용 오토바이들을 올려놓을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마치 전함이 실려있는 정찰기를 연상케 하는 것 같습니다. 지상의 전함 혹은 육상 순양함이라는 별명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하지만 이 전차는 실제로 생산되지는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이 영상을 쭉 봐오셨다면 이유는 예상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거대 무기들은 만성적으로 무거운 무게로 인해 출력이 부족해서 이동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기동성 저하뿐만 아니라 보급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티거 전차만 해도 야지에서는 시속 10km로 이동했다고 하는데 티거의 4배가 큰 이 라테는 정말 자전거보다도 느렸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라테는 육상전함이라는 컨셉에 열광하던 히틀러가 개발 계획을 승인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당시 군수 장관이던 엘버트 스피어에 의해 계획 자체를 취소당하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엘버트라는 사람은 히틀러가 꿈꾸던 거대한 수도인 게르마니아를 세울 건축 감독관이기도 했습니다. 무려 4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게르만 스타디움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구상하던 그가 보기에도 라테는 현실성이 없던 계획이었다라는 뜻이죠. 자, 형님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